시어머니 환갑 잔치를 준비할 때 나는 일부러 내 지갑 속 카드를 바꿔치기 했다. 식사비가 350만 원에 달하자 시어머니는 선언했다. 아들,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주렴.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내 가방으로 손을 뻗었고 그 안에서는 아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아직 몇 주가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청주 흥덕구의 신축 아파트 17층 불빛이 드문드문 빛나던 그 늦가을 밤. 나는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 몰랐다. 모니터 불빛에 눈이 시큰거렸고 묵직한 두통이 3시간째 관자놀이를 짓눌렀지만 마감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보수는 좋았지만 불가능을 요구하는 두바이 의뢰인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까지는 고작 3시간이 남아 있었다. 내 등 뒤, 작년에 새 소파가 정말 필요한지를 두고 오랜 실랑이 끝에 우리가 구입했던 미색 소파에는 남편 박민혁이 누워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전자제품 카탈로그를 구경하고 있었다. 참고로 그 소파 값도 내가 냈다. 지연아, 이것 좀 봐. 물건인데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불렀다. 드론이야. DJI 최신 모델. 카메라가 장난 아니네. 생각해봐. 여름에 제주도 갈 때 가져가서 항공 촬영하는 거야? 얼마나 멋지겠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마 내 작업물을 직접 보지도 않을 어느 셰이크의 건물 파사드 라인을 계속 그리고 있었다. 그는 조수에게 넘길 것이고 조수는 다시 시공업체에, 그리고 내 이름은 사막의 모래와 마천루 사이 어딘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얼마인데? 얼마 안에 한 120만 원. 액세서리까지 하면 130만 원 정도? 케이스도 필요하고 예비 프로펠러도 있어야 하니까? 사야겠네. 사고 싶다도 아니고 우리 상의해보자도 아니었다. 마치 가게에서 빵을 샀거나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 동이나 숙고가 필요 없는 당연한 행동인 양 사야겠네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쟁할 힘도 없었고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중요한 싸움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싸움은 이것 말고도 차고 넘쳤다. 7년 전 우리는 함께 시작했다. 수입도 비슷했고 동등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때 나는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공주에 있는 할머니 댁을 판돈으로 산 집이었고 민혁은 결혼 직후 내게로 들어왔다. 그 후 내 월급은 700만 원까지 올랐다. 청주에서 특히 국제적인 스튜디오와 일하는 건축 설계사로서는 드문 액수였다. 하지만 그는 이마트의 수석 상품 기획자라는 직함으로 월급 300만 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쯤 되자 그의 입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는 어느새 내가 내면 우리가 즐긴다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소파 팔걸이에 놓인 전화기가 진동했고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민혁은 내가 듣기 편한지 묻지도 않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민혁아, 아들, 안 잤니?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끈적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방 구석구석을 채웠다. 너무 늦었나? 자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엄마, 아직 안 자요. 지연이는 늘 그렇듯 일하고 있고 전 전자제품 좀 보고 있었어요. 일하고. 내 아내는 맨날 일만 하는구나. 시어머니의 말투에 비난조가 스쳤지만 이내 달콤한 음색에 녹아 사라졌다. 참, 너한테 김선자 씨 얘기해주려고 전화했어. 기억나니? 내 고등학교 동창. 글쎄, 아들, 딸들이 환갑 선물로 체코 카를로 비바리 여행권을 끊어줬다는구나. 3주 동안이나 말이야. 민혁아, 3주를 체코에서 치료, 스파, 식사 전부 포함해서 온천 바로 옆에 있는 요양원의 발코니 딸린 방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감탄 때문인지 친구에 대한 기쁨으로 위장하려 애쓴 숨길 수 없는 질투 때문인지 가늘게 떨렸다. 난 물론 그런 거 기대 안 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수화기에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난 그냥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아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게 휴양지보다 훨씬 중요하잖니. 안 그래? 민혁은 소파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도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신성한 임무, 즉 김선자네를 뛰어넘고 자기 어머니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김선자 씨가 뭐라고? 체코가 대수예요. 우리가 엄마 환갑잔치 5일 성대하게 열어드릴 건데 다들 부러워할걸요. 온 청주시가 떠들썩할 거예요. 하객도 최소 30명은 부를 거고요.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요. 지난번 고모님 때처럼 외곽에 있는 허름한 식당 말고요. 내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30명 제대로 된 레스토랑. 우리 엄마의 환갑이 떠올랐다. 엄마는 손수 가꾼 텃밭에서 난 재료로 배추전이며 사과전, 산딸기전을 부쳐 우리 둘만 초대했다. 꽃무늬 비닐 식탁보를 깐 식탁 앞에서 엄마는 마치 온 세상을 선물 받은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했다. 우리가 아산 온천 여행권을 드렸을 때 엄마는 사흘 내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매일 저녁 고맙다고 자기는 이런 자식들을 둘 자격이 없다고 되뇌며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 민혁아, 뭘 그렇게까지. 최미숙 여사는 수십 년간 이 역할을 연습해온 지역 문화회관 연극배우의 노련함으로 흐느꼈다. 난 소박한 사람이라 많은 거 안 바래. 너희만 옆에 있어주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엄마, 토 달지 마세요.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통화가 끝난 후 민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내 뒤로 다가왔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귓가에 바싹 다가와 민트 껌 냄새를 풍겼다. 지연아, 돈 계산하지 말자. 응, 뭘 그렇게 벌써부터 인상 써. 다 보이는데? 엄마를 위한 거잖아. 우리 가족을 위한 거. 그냥 엄마가 꿈꾸는 대로 해드리자.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 나는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피로가 이성을 압도했다. 머리는 깨질 것 같았고 마감까지는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다투는 것은 시간과 신경,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프로젝트까지 모두 잃는다는 의미였다. 다음 날 내가 또 다른 도면 더미에 앉아 구조 계산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을 때 업무용 화상 채팅창에 서울 사무실의 유진 씨 얼굴이 떴다. 동그랗고 명랑한 얼굴은 제멋대로 뻗친 곱슬머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연 씨, 또 야근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씹으며 말했다. 시스템에서 봤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프로젝트잖아요. 돈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건 무슨 서바이벌 마라톤 같아요. 혹시 보육원이라도 운영해요? 왜 그렇게 일만 해요? 선금 신청하는 거 다 보이는데? 그녀는 농담을 던지고 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가볍고 태평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목에 뭔가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 걸린 것처럼 이상한 웃음이 나왔다. 에이, 유진 씨 무슨 보육원이에요? 그냥 나갈 때가 많아서 그렇죠. 알아서 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몸은 챙겨요. 그러다 번아웃 봐요. 그날 저녁, 민혁이 옛 동창들과 술이나 한잔한다며 외출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은행 앱을 열고 계산을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한 달 한 달 체계적으로. 가족을 위한 쇼핑, 모든 명절마다 챙기는 시댁 식구들 선물, 새 지붕과 새 울타리, 새 베란다까지 싹 뜯어 고친 시어머니 댁 수리비, 나보다 그가 더 자주 쓰는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여행. 총액은 내가 앱을 닫고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만 바라보며 어둠 속에 주저앉을 만큼 엄청난 숫자였다. 며칠 후 남편은 커피향과 파란 테두리가 둘러진 하얀 접시 위에 따뜻한 크루아상으로 나를 깨웠다. 좋은 아침. 잠꾸러기에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내 손을 잡고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잘 잤어. 내가 뭘 좀 생각해봤는데 엄마 커피 머신이 아직도 90년대 거잖아. 필터 시계, 낡아 빠져서 트랙터 소리가 나. 엄마가 카푸치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카페 가서 돈 쓰시잖아. 그래서 뭘 제안하고 싶은데? 기억나. 현대백화점에서 봤던 이탈리아 머신. 크롬으로 된 거, 자동 카푸치노 기능도 있고. 진짜 예뻤잖아. 내가 그때 사진도 찍어놨는데 환갑 전에 미리 사드리자. 우리가 엄마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간 단계의 관심 표현으로. 중간 단계의 관심 표현. 나는 침대에 앉아 잠을 깨려 애쓰며 그의 말을 되렸다. 민혁 씨, 그거 120만 원이나 하잖아. 좀 더 저렴한 걸로 찾아보면 안 될까? 129만 원을. 그는 왜 그게 중요한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미소를 지으며 정정했다. 지연아, 남도 아니고 엄마를 위한 거잖아. 당신은 그럴 능력 있잖아.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돈 아니야.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는.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보조개가 패는 잘생기고 꾸밈 없는 얼굴. 모든 것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에 찬 순수한 얼굴이었다. 129만 원은 중간 단계의 관심 표현을 위해
그의 2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129만 4천 원 출금. 가전제품 매장 이민혁은 소파에 누워 탐정 드라마에 빠져 피스타치오를 먹고 있었다. 껍데기는 내가 3달이나 고민해서 내 돈으로 산 소파 커버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토요일, 나는 쇼핑몰 카페 앞에서 남편의 여동생 미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대전의 어느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살며 청주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환갑 때문에 미리 와 있었다. 언니, 잠깐만요. 그녀는 내 팔꿈치를 잡고는 인파를 피해 보석상 진열장 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시간 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돌려 말하지 않고요. 나는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쳐요. 언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힘이 있고 갈 곳이 있을 때. 미나 씨,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 우리 엄마를 알아요. 18년을 한 지붕 밑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오빠도 알고요. 오빠는 항상 저랬어요. 두 사람은 언니가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언니를 착취할 거예요. 민혁 오빠는 절대 안 변해요.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난 괜찮을 거야. 나는 내 말조차 믿지 못하며 말했다. 제 첫 남편도 그렇게 말했죠.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5년을 참다가 그냥 도망쳤어요. 전 그 사람 원망 안 해요. 정말로. 엄마는 죄책감을 생산하고 민혁 오빠는 그걸 현금화하죠. 그리고 돈은 항상 제3자가 내고요. 예전엔 저였고 그 다음엔 제 전남편, 지금은 언니 차례인 거죠.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지만 너무 오랫동안 옮기지 않았던 방 안의 가구처럼 무언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요일, 나는 두바이 의뢰인과 파사드 색감에 대한 40분간의 불평을 듣는 힘겨운 화상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다. 식어버린 차를 들고 창가에 서서 잿빛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42만 원 출금. 플라워 부티크 플레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벌써 봤네.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칭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진짜 빠르다. 그냥 꽃다발이 아니야. 지연아. 햇박스에 담긴 하나의 작품이라고. 엄청 크고 하얀 거, 희귀한 난초에 작약 장미, 은빛 유칼립투스까지. 플로리스트가 요즘 제일 트렌디한 스타일이랬어. 인플루언서들이 다 이런 거 주문한대. 내 카드 또 썼어. 응, 늘 그랬듯이. 지갑에 있잖아. 뭐 결제할 일 있으면 난 항상 그거 써.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지연아. 잊었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42만 원. 내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꽃값으로 42만 원이야. 민혁 씨 일주일이면,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시들어버릴 꽃에 당신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나 해. 지연아, 그만 좀 해요. 푼돈까지 다 세지 좀 마. 엄마를 위한 거잖아. 아니, 이제 그만 못해. 나는 폭발했다. 수년간 내면 깊숙이 쌓여있던 비명이 터져나오며 목과 눈을 태웠다. 하루에 12시간이야. 민혁 씨, 12시간. 내가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 눈은 이미 아무것도 안 보여. 당신 어머니 아파트 대출 조기 상환하려고 밤잠 설치면서 일한다고. 당신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할 수 있게 해주려고. 나는 스타킹 하나 마음대로 못 사 신어. 혹시 또 공동의 목적에 가족을 위한 일에 돈이 필요할까봐 항상 망설이는데 당신은 내 카드 멋대로 가져가서 꽃 사는데 42만 원을 써?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민혁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다. 내 일이랑 월급으로 사람 좀 그만 들볶아. 나도 일하거든? 돈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 이지연. 세상 모든 게 내 표랑 계산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대답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잇게 놔두지 않았다. 어린애 같은 투정까지 섞인 점점 커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내 소원도 중요한 거야. 알아? 그래. 난 엄마한테 비싼 선물 해드리고 싶어.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그럴 능력이 되잖아. 대체 뭐가 문제인데?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문제는
그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한 사람, 한 여자, 아내를 보지 못했다. 그는 기능, 자원, 가능성을 보았다. 그의 좌표계에는 오직 그의 원한다와 나의 할 수 있다만 존재했다. 그리고 그 두 극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미나의 말이 귓가에 관자놀이에 맴돌았다. 엄마는 죄책감을 생산하고 민혁 오빠는 그걸 현금화하죠. 돈은 당신이 내고요. 다음 날 나는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모든 걸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후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저녁에 민혁이 또 다른 드라마를 보며 소파에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노트북을 들고 그 옆에 앉아 소리를 끄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뭔데 그래? 그는 중요한 일을 방해받은 사람의 표정으로 마지못해 드라마를 일시정지하고 내 노트북 화면을 쳐다봤다. 봐, 나는 밤새 만든 표를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이게 우리 수입이야. 나는 700만 원, 당신은 300만 원 이건 지출. 아파트 대출 200만 원, 공과금, 식비,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이건 당신이 실제로 공동생활비에 보태는 금액이. 나는 노란색으로 강조된 숫자, 월 15만 원을 가리켰다. 공동계좌를 만들자. 나는 업무 회의 때처럼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입에 비례해서 돈을 모으는 거야? 남는 돈은 각자 개인 용돈으로 쓰고. 수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 민혁 씨,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이야. 그는 숫자를 보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서서히 모욕감이 타올랐다. 표라. 그러니까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 대한 재무 파일을 만들었다는 거네. 이게 뭐야? 연례 보고서, 회계 감사. 민혁 씨, 난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건 가족의 모든 걸 공유하는 거야.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담요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부부가 서로 신뢰할 때지. 서로의 코앞에 이런 모욕적인 계산서를 들이밀 때가 아니라고. 당신이 돈 더 많이 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당신의 그 잘난 적선 없이도 난 이미 알고 있어. 침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샹들리에가 흔들렸다. 나는 혼자 남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 열들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판결문처럼 보였다. 우리 사이의 벽은 이제 콘크리트가 되었지만 이제 내게는 숫자가 있었고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틀 후 최미숙 여사가 환갑잔치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서 휴전이 시작되었다. 거절은 불가능했다. 민혁은 내 반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5년 전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나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으로 구입한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빌라였다. 내부는 마치 구한말의 화려함을 흉내낸 듯했다. 과하게 익은 체리색 벨벳 커튼, 플러시 천으로 된 덮개, 장식장 위에 도자기 인형들, 그리고 최미숙 여사가 매주 토요일 전용 헝겊으로 닦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었다. 어서 오렴, 얘들아. 앉아라. 시어머니는 샐러드 그릇과 얇게 썬 고기 접시로 가득 찬 식탁 주위를 분주하게 오갔다. 민혁아, 너 살 좀 빠졌니? 지연이가 밥을 안 챙겨주나 보구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혁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저녁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남편은 상냥했고 시어머니는 드라마와 이웃에 대해 제잘거렸다. 나는 고마워하는 며느리 역할을 하며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최미숙 여사는 찬장에서 광택나는 파일을 꺼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 내가 다 생각해봤어. 레스토랑은 더 로얄로 벽난로가 있는 홀이 아주 분위기 있더구나. 메뉴 좀 보렴. 그녀는 내게 인쇄물을 건넸다. 타르타르, 푸아그라, 트러플 리조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잠깐만, 이 푸아그라 그거 후구랑 같은 거 아니니? 내가 읽었는데 무슨 독이 있다던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는다며. 엄마, 민혁이 참을성 있게 한숨을 쉬었다. 푸아그라는 프랑스 오리간 요리고요. 후구는 보거예요. 그리고 여긴 청주지, 도쿄가 아니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시어머니는 토라졌다. 내가 뭘 먹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냐? 주방장이 직접 안전을 보장하게 해. 엄마, 진정하세요. 독 같은 거 없어요. 정말로.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하객 명단으로 돌아갔다. 30명,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민혁은 전문가인 양 고개를 끄덕이며
식전 메뉴로 굴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이 메뉴의 각 항목이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친구 선자의 이름이 떴다. 최미숙 여사는 방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 선자야. 응, 레스토랑 더 로얄이야.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왜 해? 그녀는 아들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내고는 내 기억에 깊이 박힌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한텐 금쪽 같은 아들이 있잖니. 우리 민혁이가 최고급으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아들은 통이 큰 남자라 엄마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거든. 나는 식탁에 앉아 무릎 위에 모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나는 아내도 파트너도 사랑받는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이름 없는 후원자, 보이지 않는 지갑이었다. 내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통 큰 민혁이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았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러다 날카롭고 명확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었다. 새벽 2시쯤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가서 내 표를 열었다. 계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민혁이 가족 생활비에 보탠 돈은 월 15만 원 정도였다. 나머지 월급 285만 원은 자신을 위해 썼다. 옷, 전자제품, 친구들과의 술자리, 헬스장 회원권. 15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180만 원. 이것이 지난 1년간 우리의 공동생활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기여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실소했다. 180만 원 커피 머신과 꽃다발을 합친 것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그의 어머니를 위한 호화로운 저녁 식사 한 끼보다도 적었다. 이것이 그의 사랑과 파트너십의 가치였다. 그리고 문득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냥 떠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쉬운 일일 것이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뽐내고 싶어하는 그 하객들 앞에서 그의 진짜 기여도를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했다. 나에게는 비상금을 모아두는 예비 카드가 있었다. 두 카드 모두 같은 은행의 녹색 카드였고 크기와 디자인도 같았다. 카드 번호만 달랐지만 누가 그걸 확인하겠는가? 나는 앱을 열어 그 카드의 잔액을 정확히 180만 원으로 맞췄다. 단 1원도 더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기여분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교훈이 될 것이다. 쪽지에 쓸 말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첫 번째, 아닌 내 돈으로 그만 살아는 너무 감정적이었다. 두 번째, 넌 딱 이 정도야는 히스테리처럼 들렸다. 나는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말이 필요했다. 내 표를 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우리 민혁이는 통 큰 남자야. 그리고 깨끗한 종이에 내 필체로 3단어를 적었다. 이게 당신의 기여분이야. 잔칫날까지 남은 며칠은 초현실적인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민혁은 열정의 정점에 있었다. DJ와 통화하고 플레이리스트를 확정하고 냅킨 색깔을 두고 논쟁하고 유명 파티시에에게 3단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는 영감받은 감독처럼 아파트를 날아다녔다. 심지어 다정한 척내게 케이크를 사다 주고 영화를 다운로드해주기도 했지만 대화를 시도하거나 내 마음이 어떤지 묻지는 않았다.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듯 한 걸음 떨어져 그를 관찰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경멸적인 연민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 허울 좋은 행사에 너무 몰두하고 승리의 예감에 눈이 멀어 우리 사이의 깊은 심연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조용히 기반을 다졌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해 여러 국제 건축 사무소에 보냈다. 그중 리스본에 있는 한 곳에서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그들은 내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했고 취업 비자를 후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민혁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이제 내게는 복수 계획뿐만 아니라 탈출 계획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축제의 날이 밝았다. 아침에 민혁은 나보다 일찍 일어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반쯤 감은 눈으로 누워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복도 거울 앞에 멈춰섰다. 그가 축사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하는 어머니,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건 좀 친애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신 그는 헛기침을 하고 머리를 매만졌다.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통이 크단 말이야. 문틈으로 그가 어깨를 펴고 거울 속 자신을 감상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나는 터져나오는 히스테리적인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샤워기에서 물소리가 나자 나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서랍을 열어 180만 원이 든 카드와 쪽지를 꺼냈다. 내 가방으로 다가가 그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던 주거래 카드를 지갑에서 꺼냈다. 그 자리에 그의 기여분이 담긴 카드와 쪽지를 넣었다. 민혁이 향수를 뿌리며 욕실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준비해. 여왕님이 그는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야. 나는 그의 기쁨에 찬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나의 날이야. 레스토랑 더 로얄은 진홍색 커튼과 낮은 하늘 아래 낯빛으로 반짝이는 무심천의 야경이 보이는 화려한 홀로 우리를 맞았다. 공기는 비싼 향수 냄새와 하객 절반이 생전 처음 보아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하는 얼음 위 굴 냄새로 무거웠다. 홀 안에는 30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생기는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2년 전에 사놓고도 항상 더 중요한 지출이 생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우아한 금색 드레스를 입고 꼿꼿하고 미동도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내 입가에는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가슴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은 자의 완벽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미숙 여사는 몸에 꽉 끼어 자신을 축하 케이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홍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10분마다 그녀는 상석에서 일어나 연극처럼 축사를 외치며 민혁의 어린 시절 업적들을 회상했다. 5살 때 동요를 외웠던 일, 중학교 2학년 때 지리 올림피아드에서 3등을 했던 일, 항상 동네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였던 일, 나의 아들을 위하여 그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의 금쪽 같은 민혁이를 위하여. 민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자랑스러움으로 얼굴이 환했다. 그는 이 찬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겸손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샴페인을 터뜨릴 시간이 되었다. 민혁은 전문가인 체하며 웨이터가 미리 옆에 놓아둔 모의 샹동병을 잡고 철사를 풀기 시작했다. 코르크를 당겼지만 빠지지 않았다. 돌려보고 더 세게 잡아당겼다. 병은 마치 그를 조롱하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힘을 주느라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하객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켜보며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를 때 짓는 특유의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웨이터가 달려와 전문가의 손길 한 번으로 병을 열었다. 조용한 뻥소리, 거품도 없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광고처럼. 여기 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톤으로 말했다. 민혁은 헛기침을 하고 어깨를 펴고 잔을 들었다. 마침 저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던 참이었어요. 이게 더 우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객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고 그는 그 박수를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것처럼 위엄있게 받아들였다. 김선자 씨는 어깨가 꽉 끼는 정장을 입은 육중한 남편과 함께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이 연회가 얼마짜리인지, 자신의 카를로 비발이 환갑잔치를 능가했는지를 계산하는 평가적인 시선을 읽었다. 굴은 좋지만 체코에서의 삼주는 역시 더 격이 있지? 계산서는 새로운 요리가 나올 때마다, 와인병이 추가될 때마다, 리조토가 너무 묵다고 바꾸라거나 샴페인을 더 가져오라는 시어머니의 변덕이 있을 때마다 불어났다. 나는 기다렸다. 3단 마지펜 장미 케이크 디저트가 끝난 후 웨이터가 가죽 폴더에 담긴 계산서를 가져와 공손하게 민혁 앞에 놓았다. 그는 무심한 척 폴더를 열고 금액을 힐끗 보았다. 그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폴더를 닫았다. 350만 원. 최미숙 여사는 연극적인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해진 하객들을 둘러보며 온 홀에 들리도록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아들,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주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여미고 홀을 가로질러 내게로 걸어왔다. 천천히, 장엄하게 그 순간을 즐기면서 30명의 하객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위하듯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걸린 내 핸드백을 집어 열고 지갑을 꺼냈다. 제자리로 돌아가 지갑을 열고는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보지도 않고 카드를 꺼냈다. 여기요. 그는 손가락을 튕겨 웨이터를 불렀다. 나는 폭탄이 제 시간에 터질 것을 아는 폭탄 제거 전문가의 평온함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웨이터는 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금액을 입력했다. 홀 안에는 장엄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이 관대함의 축제의 마지막 악장을 기다리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단말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삑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헛기침을 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합니다. 사용 가능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결제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미소가 민혁의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단말기를 보고 이터 손에 들린 늘 쓰던 내 카드와 똑같은 녹색이지만 다른 카드인 그것을 보았다. 그는 당황해서 아직 손에 들고 있던 내 지갑을 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용물을 뒤지다가 4번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홀 안의 침묵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김선자 씨조차 씹는 것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민혁은 쪽지를 펼쳐 내 필체로 쓰인 3단어를 보았다. 이게 당신의 기여분이야. 그의 얼굴은 창밖의 11월 하늘처럼 잿빛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홀 건너편의 나를 보았다. 나는 마침내 진실을 말한 사람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에게 답했다. 최미숙 여사가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손에서 쪽지를 빼앗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룩덜룩해졌고 입술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니, 민혁아? 이게 무슨 뜻이긴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는 내 지갑을 테이블에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냥 뭔가 착오가. 그는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기 위해 허둥지둥 재킷 주머니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를 통과시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단말기는 다시 오류를 뱉어냈다. 죄송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웨이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다. 170만 원은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통 큰 민혁이는 제 어머니의 잔치값을 치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파티의 여왕이었던 최미숙 여사는 하객들 사이를 돌기 시작했다. 먼저 제천에서 온 여동생에게. 그녀는 겁에 질려 가방을 뒤져 구겨진 지폐들을 긁어 모았다. 그 다음은 김선자네였다. 김선자 씨는 남편이 마치 자선을 베풀듯 경멸적인 기색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두툼한 지폐를 세어 건네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간신히 참고 있었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평생 누구에게도 용서하지 못할 치욕이었다. 김선자네를 뛰어넘고 싶었던 여자가 그들에게 돈을 구걸해야 했다. 통 큰 민혁이는 홀 한가운데에 서서 짓눌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보관소로 가서 코트를 챙겨 청주의 가을 속으로 걸어 나왔다. 공기는 차고 맑았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저녁 민혁은 문을 쾅 닫고 나가며 너 같은 독사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얘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 댁으로 가버렸다. 아침에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아파트가 혼전 재산이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기술자를 불러 자물쇠를 바꿨다. 기술자가 일하는 동안 나는 민혁의 물건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다. 그의 옷, 그의 전자제품, 작년 연말에 내가 선물한 20만 원짜리 운동화. 이틀 후 그는 짐을 가지러 나타났다. 열쇠가 맞지 않자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문을 열고 말없이 상자들을 복도로 내놓은 뒤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닫았다. 지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해. 내 짐이나 가져가. 이 집은 내 거야. 결혼 전부터 내 거였어. 월요일에 이혼 서류 낼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다. 사흘 뒤 그는 화해하자며 다시 찾아왔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복도에 놓인 포장된 여행 가방들을 보고는 창백해졌다. 어디가? 리스본. 일 때문에. 6개월 계약이야. 그 뒤는 그때 가서 보고. 그는 여행 가방을 보고 나를 보고 다시 여행 가방을 보았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느니, 엄마와 자기가 너무 심했다느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느니, 자기가 변하겠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민혁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7년 동안 당신이 우리 가족에 투자한 돈은 연간 180만 원이야. 그게 당신의 기여분이지. 난 그걸 모두에게 보여줬고 이제 난 떠나. 잘 지내.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고. 택시는 이미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2달 후 나는 태주 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청주의 잿빛 하늘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빛으로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내 앞 테이블에는 신트라 외곽의 주거단지라는 새 프로젝트의 도면이 띄워진 노트북과 우유 거품을 올린 커피, 갓 구운 빵이 놓여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미나 씨의 메시지가 떴다. 엄마가 민혁 오빠 배달 기사 투잡 뛰게 했어요. 돈 버는 법 좀 배우라면서요. 난생 처음으로 엄마 말에 동의해요. 나는 씁쓸하지 않게 그저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채팅창을 닫고 대양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녀서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무거운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7년 동안 나는 남의 가족, 남의 야망, 남의 허영심을 짊어지고 살았다. 이제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짊어지고 있었다. 웨이터가 아침 식사 값으로 8유로짜리 계산서를 가져왔다. 나는 내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카드에 든 돈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었다.